지금부터 자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담회는 법조 일원화 제도의 시행 현황 및 개선 방안 전반이라는 주제로 5분의 토론자들께서 제1주제 및 제2주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담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사법정책연구원 이재권 수석연구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권 수석연구위원님께서는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하셨고 199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 및 제주지방법원장 대행 등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치고 2021년 2월부터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담회의 토론자분들은 이재권 수석연구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권 수석연구위원님께서 자담회의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재권 판사입니다. 자담회 사회를 맡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자담회는 오늘 토론한 발제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의 성격을 갖습니다. 법조 인화 시대의 시행 현황 및 개선 방안 전반에 관해서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담회에는 발제문이나 토론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프리토킹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더 생생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각 지역의 전문가 5분을 모시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의 강력한 양력과 함께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강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이십니다. 박 부장님은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한빛 원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2012년에 판사로 임관하셨고 부산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부터 현재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님이십니다. 사법연수원을 38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광장소속 변호사를 거쳐 2014년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 법무담당으로 임관하셨고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거쳐 2020년부터 현재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배석준 동아일보 기자이십니다. (2011년에) TV조선에 입사하셨고 한국경제신문을 거쳐 현재는 동아일보 법조팀 반장을 맡고 계십니다. 경력 11년의 베테랑 기자이십니다. 다음으로는 김동한 법무법인 KHL 변호사입니다. 아주대 로스쿨을 졸업해서 제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2년간 대전지법, 대전고법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시다가 2020년부터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시정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입니다.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여 제8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2019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자담회는 제가 토론자별로 질문하고 이에 자유롭게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담회의 목적이 각 지역의 그야말로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자분들은 각자 지역의 위치에서 직접 경험하시거나 다른 동료들로부터 들으신 것을 토대로 기탄 없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총 토론 시간이 60분인 점을 감안해서 토론자 1인당 질문 답변 시간을 약 7, 8분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토론자가 다른 토론자에게 질의할 시간을 갖거나 이 자리에 참석한 방청객분이나 온라인 방청객이 질의사항이 있으면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방청객은 자담회를 듣다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할 토론자를 지정해서 온라인 댓글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서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강균 부장님께 제가 이 오늘
학술 대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시고 법관으로 임용되셨습니다. 혹시 변호사의 경험이 법관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혹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법조 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오늘 학술 발표의 주제는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법관 사회에서도 4월달 올 4월에 있었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이 주제가 의안으로 논의가 됐었고 다음 주 있을 7월 5일에 개최될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다시 이 주제가 이미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발표 토론 내용들이 그런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다시 또 반영이 되고 또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법관 사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저의 양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주제를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저의 프로필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생생한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더 부연하고자 합니다. 제가 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등록을 했던 것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저희 연수원 동기들보다 조금 변호사로 출발을 했던 시점이 늦었던 게 시험 합격이 사법시험 합격이 제가 현역병으로 병역을 마치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3살이었고요. 그리고 법관 임용 신청을 해서 임용이 됐던 게 2012년 그러니까 43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44이었을 때 부산지방법원에 이제 부임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무를 하고 다음으로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2018년에 보임이 돼서 다시 지방근무를 3년간 하고 올 2월 달에 인천지방법원에 보임이 되게 됐습니다. 9년간의 법관으로서의 경험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던 지식과 경험이 대단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주로 맡았던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금융, 국제거래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세부 쟁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게 됐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로서는 중요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의 해결에 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변호사로서 경험을 했던, 그러니까 어떤 법관으로서 판단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주장을 하고 판단을 받는 입장으로 10여 년간 그렇게 업무를 수행을 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 범위를 좀 더 넓히게 하는 그런 측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님들 또는 당사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측면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소송 행위를 하실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측 또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토대 하에서 조금 더 그 사건 관계자들 그리고 당사자분들하고 조금 더 폭넓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던 것이 저의 이제 변호사로서의 그 경력, 경험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문적 영역,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경험뿐만 아니라 그 사건 관계자, 그러니까 그 변호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그런 측면을 통해서 좀 더 사건 자체도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재판을 받는 그 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조금 더 넓은 이해의 폭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볼 수 있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큰 의미로 저에게 자리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주로 변호사 활동하면서 금융국제거래 분야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법원 들어오셔서는 전문 재판부에는 근무는 안 하셨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그 법원에서는 금융 분야가 어떤 특수한 전문 분야로 이렇게 전문 재판부가 구성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국제거래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문 재판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그 전담 재판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부장 판사가 되기 전에 배석 판사하고 단독 판사를 몇 년간씩 하셨습니까? 제가 그 배석 판사로는 3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배석 판사로 예. 근무를 했고, 단독 그 판사는 이외에는 단독 판사로서 계속 그 업무를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부장 판사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석 판사 기간이 너무 길었다든지 뭐 그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석 판사로서 한 3년 정도의 기간, 저한테는 그 기간이 굉장히 판사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그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그런 문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느껴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법원조직법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딱 이제 저 같은 그 경력을 갖춘 10년차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분들이 법관으로 임용이 되는 그런 그 체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통상 최소한 이제 2명의 그 후배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그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무를 수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해 오다가 이제 배석 판사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부장 판사님하고 같이 다른 배석 판사님하고 같이 합의를 구성해 가지고 판결문을 쓰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조금 낯선 측면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배석 판사로서 그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문을 작성을 하고 했던 과정은 그 이후에 그 판사로서의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좀 생소함, 낯섦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다 아다시피 내년에 5년에서 7년으로 그리고 2020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그 내년부터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이 늘어날 경우에 법관 지원자의 양적 질적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고 지금 그런 관점에서 그 적절한 법조 경력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다른 직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한 경험에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7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에는 아까 앞선 섹션에서도 몇 번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만 7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에는 해외 유학을 가기 전후 시점이고 아마도 그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1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파트너의 지위를 이미 취득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 있는 변호사 경력자가 첫째로 지금의 시스템대로라고 인사 시스템대로라고 한다면 지방 근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방 근무로 인한 환경 변화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수익 감소 가능성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감수하고 선뜻 그 법관 임용을 신청한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에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법조 경력자를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법조 경력자는 다른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 하에서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법조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법조 그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7년 차 이상 또는 10년 차 이상 경력자들이 겪게 되는 법관 임용 신청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걱정과 고민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고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로서는 4년 동안 지금 현재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무분담 예규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4년 동안의 의무적인 배석판사 보임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차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그것도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는 예를 들어서 그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팀원들을 통솔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던 분들이 4년 동안 의무적으로 배석판사로서 활동을 재판에 관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단독판사로서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다른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앞 섹션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법관 임용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받는 듯이 인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할 수도 없다라는 측면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용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예전처럼 편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라는 현실적인 걱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7년 차 이상이라고 한다면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학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할 것이고 파트너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트너가 단순히 자신의 지분만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하고의 어떤 깊은 신뢰와 유대 관계가 전제가 되어서 파트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 지원을 할 의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런 신뢰관계에 금이 가는 우려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7년 차, 10년 차 이상의 법조 경력자, 특히 법무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법관 임용을 신청을 할
유인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한다면 7년 또는 10년으로 그렇게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을 늘려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 임용희망자 풀을 줄어들게 만드는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박준모 법제사법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6월 11일에 정청래 위원님 등이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을 5년으로 하되 다만 고등법원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을 7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제안 이유를 보니까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장기로 할 경우 법관 지원율이 저조하여 법관 수가 부족하게 되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조 경력을 조정해 훌륭한 법관 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법조 일원화 제도 개선에 관한 최근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입법 활동이나 국회의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법제사법과 관련한 입법 현안 분석과 입법 이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 일원화와 관련하여 법원 조직 운영상의 실무상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조 일원화와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의 해결은 철저히 법조 일원화 자체의 도입 배경과 취지를 출발점으로 하여 수미일관되게 분석해 나갈 때 유의미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 모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법조 일원화가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갖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여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애초에 제도의 출발점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이 아니라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국회의 입장은 국민의 입장일 수밖에 없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기조입니다. 관련 문제 해결이 입법 이슈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할 때 결국 법조 일원화의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접근할 때 입법 과정에 있어서 진정한 설득을 통하여 법 개정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선행 연구들이 국민의 시각과 관점을 다소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조 경력의 적정 연수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사법 신뢰의 관점에서 적정 연수에 관한 설문이 있었던 것인가, 법조 일원화의 정착을 위한 전제로서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1심의 원칙적 단독 심화에 관한 설문이 입체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던 것인가. 이를테면 1심의 원칙적 단독 심화 없이 법조 일원화 정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양자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이런 설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부에서 심판을 받을 이익과 법조 일원을 통해서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관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이익 중 양자가 양립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선택지를 우리 국민들이 우선시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설문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였을지 궁금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 관련 연구, 앞으로도 있을 연구의 관점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대국민 인식의 전환의 측면입니다. 사법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고, 그 핵심은 법관 보수의 획기적 인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정관예우 방지책과 동시에 논의된다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것입니다. 정관예우 방지책이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는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법조 일원화 정착을 당위적 관점의 레버리지로 하여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략적으로
결부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법부에 대한 투자와 그를 통한 효용의 비용 편익 관점에서 정량적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판 당사자의 주관적 만족도, 일반 국민들의 주관적 만족도 역시 최근 입법 영향 분석 기법에 따라서는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법조 일원화의 모델 국가인 미국의 법관에 대한 보수 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는 행정부 소속인 검사에 대한 보수 및 처우 체계와 절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시점이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로스쿨 제도라든지 또 법조 일원화 제도,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 사법제도 전반적으로 모두 미국화되어 가는 측면이 있는데, 법관에 대한 처우나 1심의 구조가 미국적이지 않다면 사법제도가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 사회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법부에 대한 예산 투입이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국민의 입장과 시각으로 돌리면 현실 가능한 해결책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의정 지원 활동을 하는 저희 입법조사처의 업무 특성상 필연적으로 의원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전제가 됩니다. 법조 일원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실의 의견이나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저희 현실에 있어서의 입법 과정은 자기의 주장을 다수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반대가 없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회의 운영의 실무상 표결을 통한 처리가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력법관 경력 기준을 하향하는 것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입법 방향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주로 국회에서 생각하는 반대측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림으로써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현행 전형 방법이 지나치게 시험 위주의 선발 방식이다. 행정 편의적 접근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법조 일원화의 정착을 위해서 법조 일원화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 주저없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경험이나 연륜 그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기묘하다. 현행 시험 위주의 선발 방식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즉 충분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법조인이 굳이 시험 위주의 선발에 대해 별도 시간을 내서 준비해서 응할 유인이 별로 없고, 잠재적 지원자 풀로 하여금 전연차를 우선시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한편 최저 기준 부근의 잠재적 지원자의 경우에는 예전의 경우에는 3, 4년차 정도, 현재 5, 6년차 정도의 경우에 더 경력을 쌓고 싶어도 고년차가 되면 될수록 합격률이 저조해지고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서 기준 연차가 되면 바로 지원을 해버리는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이 경우에는 지원자 풀이 많아지는 어떤 선순환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법조 일원화 전체의 큰 제도 도입 배경의 취지의 관점에서 보면 또 악순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현행 경력법관 선발 방법 및 접근 방식 자체가 법조 일원화 취지에 맞지 않다 보니 그 선발 결과도 결과론적으로 법조 일원화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기준의 하향을 논하는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최소 기준의 문제인지 아니면 평가 방법이나 아까 나왔듯이 여러 가지 평판 조회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그것이 개선이 시간이 갈수록 돼야 되는데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 역시 법원의 노력 부족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사법연수행 즉시 임용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10년 이상으로 임용하게 되면 충격
이게 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외적으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칙을 둬서 예외적 경과 조치를 점차 상향하기로 하였는데, 그렇다면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원칙적 임용 기준인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임용이 점점 늘어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적어도 과반수는 이러한 원칙적 임용 기준에 부합하는 법조인이 법관을 임용되어야 하는데도 통계를 보면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3, 4년차 또는 5, 6년차 출신이 오히려 대부분을 차지하고 10년 이상 경력자는 매우 적은 수준으로서 답보 상태에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법조 일원화 도입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종래 즉시 임용에 최대한 가깝게 제도를 편의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대안일 수가 있는데요. 향후 임용에 있어서 여러 기간을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여러 트랙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5년 차로 기준을 낮췄을 때 법원이 5, 6년 차만 뽑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 때문에 법 개정이 다소 주저하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일종의 최저 기준이라는 것은 그 잠재적 지원자 풀에 대한 사인을 주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5년이 되었을 때 일종의 입법 영향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6년만을 뽑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5, 6년 차도 뽑겠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소 기준을 5년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5년에서 10년 구간, 10년에서 15년 구간, 15년 이상 구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적정한 권고 기준을 법이나 대법원 규칙에 둔다면 이러한 우려가 좀 불식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년으로 낮췄을 때 5, 6년 차, 7년 이렇게 그 최저 기준에 최대한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법 개정을 막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는 미국의 경우에 최저 기준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포도가 어떻게 되느냐, 평균 인원 연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고려해서 향후 너무 최소 기준인 5년, 예를 들어서 5년으로 만약 개정이 된다면 5년에 너무 몰리지 않도록 어떤 명확한 법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에 대한 대법원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법 개정이 좀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5년으로 일원화한다면 법조 일원화 취지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오히려 법조 일원화로 갔을 때의 부작용도 상당히 큰 만큼 아예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전제가 5년으로 하향을 했을 때 5, 6년 차나 그 부분의 연차만 편의적으로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법조 일원화에 있어서의 평가 방법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노력에 대한 자극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긴장감 있는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가 법조 일원화가 국민의 시각과 관점에서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단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예, 박준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법조 일원화 제도의 여러 측면들을 상당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석준 동아일보 기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조 출입 기자로서 장기간 근무하셨습니다. 혹시 기자로서 접해보신 우리나라 법관의 업무 능력이나 자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기자 배석주입니다. 제가 법조 출입을 한 8년 가까이, 기자 경력 총 11년 중에서 한 8년 가까이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3, 4년 정도를 법원을 했었고, 지금은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랑 뭐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지켜본 뭐 법원 판사들의 모습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면전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난.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러니까 한국 법관들의 어떤 업무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서 별로 의심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이제 지켜봤을 때 뭐 이를테면은 그냥 기자로서 오랜 기간 이제 법원을 출입을 하면서 지켜본 판사들의 한 거의 절대 다수, 한 90% 이상의 판사들은 좀 지나치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지나치게 공정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심지어 자신의 건강조차 내팽개치면서 살고 있는 판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혹은 자질,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약간 좀 무의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소속된 언론사 포함해서 이제 법조 기자 혹은 언론이라는 곳은 잘 되고 있거나 혹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혹은 아무 문제 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나 당연하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찾아내고 그런 문제화를 시키고 그 문제화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나 혹은 어떤 그 출입처의 어떤 뭔가를 이제 환기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그런 언론을 통해서 또 법원을 보다 보니 법원의 문제가 이제 과대 이제 표현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과거에는 이제 정은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판사들도 있었고, 혹은 최근 들어서는 불공정한 외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판사들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법관직을 이용하는 판사들도 생겨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소위 말해서 업자들과 밤새도록 노는 판사들도 있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기자들은 이제 캐치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아주 일부분이지만 다만 그런 경우들이 문제화됐을 때는 정말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이제 망가지는 경우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친했던 판사가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봤을 때 새벽 1시에서 3시 정도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요즘 분위기에서 법원에 요즘 다들 그냥 좀 웰빙도 많고 좀 대충 하자는 판사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너 좀 그렇게 건강 관리도 좀 하고 해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 여자 판사였어요. 오빠 뭐 제가 맡은 일인데 다 해야죠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정말 참 대단한 판사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그 친구는 이제 최근에 암으로 숨졌습니다. 일요일에 갑자기 이제 본인 부고 문자가 와가지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것처럼 판사들 대부분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기자로서 재판도 많이 방청을 하시죠? 네, 많이 방청을 예.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판사님들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법정 방청을 통해서 본 느낌으로는. 과거와 달라진 부분, 달라졌다라고 그러니까 바로 딱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재판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판사와 당사자들 혹은 판사와 변호인과 검사들 사이에서 때로는 되게 격렬하거나 혹은
약간 어떤 판사의 어떤 그 내심이 좀 드러날 수 있는 언행들이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검사 측이랑도 되게 격렬하게 다투는 경우들, 그리고 또 변호사들하고도 격렬하게 다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까지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을 이제 만났을 때 요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재판 선고 결과가 안 잡힌다. 뭐 원래 이쯤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선고를 안 해준다. 혹은 다음 선고 그 어떤 기일까지 너무 긴 기간을 이제 갖는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제 뭐 19 사태가 벌어지긴 했지만 약간 코로나를 오히려 뭐 해가지고 오히려 재판이 되게 너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얘기들을 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한 5년 전, 3, 4년 전과는 좀 다른 풍경들은 확실히 좀 생겨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관적으로 봤을 때. 예, 예. 그 이제 법조팀 기자로서 이렇게 그런 경험에 비춰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 네. 그게 지금 현행 경력 그걸 비춰 어떻습니까? 그게 혹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늘리거나 오히려 단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판사들을 잘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은 국민들한테 신속하고 또 공정하고 그러면서도 양질의 재판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판사들을 어떻게 하면 선발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떤 기간을 지금 법조 일원하라는 명분 하에서 3년, 5년, 뭐 7년, 10년 이렇게 계속 늘려서 이제 뽑기보다는 경력을 좀 나눠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만약 100명의 판사를 매년 뽑아야 된다면은 한 30%는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직접 바로 나온 법조인들을 바로 뽑고, 한 30%는 3년에서 한 5년 정도의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 중에서 뽑고, 또 30%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을 뽑고, 또 10% 정도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에서 뽑고, 그 각각의 트랙의 경우에도 조금 다른 기준들을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법조 경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판사 임용에서는 공정함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시험이나 일정 객관적 지표 등이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 경력이 차면 살수록 10년에 가까워진 판사들에 대해서는 좀 뭐 이를테면 박사학위나 혹은 그 사람이 쌓았던 업적들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평가들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방안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다양한 루트를 만들면서 반드시 무슨 10년 이상을 뽑아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뭐 굳이 이유까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정관이유나 뭐 이런 문제들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뭐 재판의 신속성이나 혹은 공정성 혹은 법관의 청렴성 또 뭐 어떤 정치성 이런 문제까지도 요즘 많이 불거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좀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약간 이 밖에서 너무 오랜 경력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약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기자로서는. 특히 또 경력이 있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더 전문적이고 어떤 새로운 피해 수율로 조직에 좀 활력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뭐 10년 이상, 7년 이상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아까 부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좀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좀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들어오려는, 왜냐하면 법원은 일단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인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얘기도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판사를 지원한 약간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판사가 변호사보다 훨씬 편하다. 변호사보다 일도 없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제는 가서 좀 쉬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실제로 법관직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저 같은 이제 법원 주변에 취재하는 사람들, 법원을 취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국민들에게 법조 일원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이 10년 이상의 혹은 7년 이상의 장기화된 어떤 그 경력을 요구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계속 생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사건이 계속 적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게 결국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법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이제 그렇게 법조 경력을 많이 요구하다 보면 결국은 법관 수가 부족으로 해서 결국 국민의 피해를 다 고스란히 간다라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법관수 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 전국 법관대표회의인가 거기에서 법관수 증원을 안건인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제 그 법원을 바라보는 기자 입장에서 일률적인 법관수 증원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어떤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제 독일의 판사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독일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판사가 아마 한 2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독일 판사의 구성은 그러니까 독일 판사의 숫자를 생각하면 저희 법원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사의 어떤 구성 자체는 상당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독일 판사 2만 명이 전부 다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는 그런 판사들이 아니라 뭐 오전 타임을 일하는 판사 혹은 임시직인 판사 어떤 신분 자체가 좀 다른 경우도 많고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신분이 보장되는 어떤 판사들이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고 또 하나 이제 대우가 되게 좀 다릅니다. 한국은 일단 평판사로 임용되는 순간 3급 대우,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평판사가 임관되자마자 받는 대우라는 게 한국 공무원으로 치면 한 7급 정도, 7급 상당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고 그 2만 명의 판사들이 끝없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 올라가는 구조를 통해서 되게 양질의 판사들을 계속 그 선별을 해서 그들에게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한국처럼 일률적으로 마치 미국의 연방 소속된 판사인 것처럼 그렇게 일률적으로 대우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단은 법원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은 재판을 뭐 이를테면 아침부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에 퇴근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게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판사는 그 3급 대우 상당을 받는 고위공무원이고 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저희는 이제 보도의 원칙 중에 하나가 통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명을 씁니다. 이를테면 어떤 비위에 연루됐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하지만 그래도 평판사인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실명을 잘 안 쓰지 않고 부장판사인 경우부터는 다 실명을 이제 다 이제 적시해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법원 자체적으로 뭔가를 좀 그런 걸 개선해 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숫자를 이렇게 하기.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동환 변호사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신 다음에 지금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판연구원 경험이 그 변호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나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KHL의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2년 동안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재판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그 소속 부에 있는 재판장님이나 판사님들의 지위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1년 차 때는 배석 판사님 한 분이 출산 휴가를 가셔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기록을 검토하고 합의하고 부장님과 합의 후에 판결서 초고를 작성한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2년차 때도 동일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주심 부장님과 합의하고 판결서 초고를 작성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그 주심 부장님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결론을 내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고,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때 합의했던 경험들이 사건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재판연구원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이제 로펌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일 업무의 특성 자체가 너무 서로 다릅니다. 법원에서 일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변호사가 돼가지고 직접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자들과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조사 참여를 가서 조사받는 피의자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사 참여를 하는 그런 부분, 아니면 법정에 이제 다양한 사건들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재판부를 경험을 하면서 재판장의 소송 지휘하는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 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서 초고를 작성하는 업무가 변호사 사건을 수행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재판연구원과 변호사의 업무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향후 진로가 설정됐다거나 아니면 그 진로를 설정한 동기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재판연구원을 지원하고 이거는 이제 제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 군대를 그냥 일반 ROTC 장교로 다녀왔는데요. 군대를 이제 전역을 하면서 직업을 탐색을 하다가 뭐 우연찮게 책을 읽게 되면서 이 사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의사결정이 대부분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 사법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법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 매료가 돼가지고 로스쿨에 진학을 했고, 진학했을 때 당시에도 판사가 그 사법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판사가 되고 싶었고, 재판연구원을 간 거 역시도 판사가 되고 싶어서 재판연구원을 희망을 했고 공부를 해서 재판연구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조 일원화에 따라 가지고 제가 이제 판사가 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조 경력이 저 같은 경우는 7년이고 7년 차에 되지 못하면 10년이 되는데, 너무나 이제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최초에 법을 공부하고 판사가 되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사정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나름 이제 그 변호사 업무 자체에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받는 보수나 아니면은 제 주변 환경들을 고려를 해보면은 그 10년이나 7년 뒤에 있을 그런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현재 충실하게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그때 가서 내가 주어진 환경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뭐 법관을 뭐 지원은 뭐 희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 뭐 7년 차나 되나 10년 차가 되어서 그때 제 상황을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1, 2주제 할 때 보통 로펌에서 법관 시험 보려고 하면 상당히 눈치가 보이고 부담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혹시
우리 김동완 변호사님이 몸 담으신 데는 뭐 그런 눈치를 뭐 어떻게 어떻습니까? 그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있는 로펌에서는 전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전 직장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 뭐 변호사님들, 뭐 로펌에 계시는 변호사님들을 물어보면은 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는 다른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그 앞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법원에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은 이제 자기가 속한 조직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거는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 지원을 했는데 내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법관에 임용이 안 되었을 때 다시 그 조직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어쏘 변호사들 사이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보면은 법원의 조직, 그 로펌의 조직 문화에 약간 좀 반한다는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앞서 발표가 된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뭐 소장 법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법조 경력,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의 적정 연수를 어떻게 보십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이 법원조직법에서 필요한 경력을 지금 10년으로 원칙적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정해야 되는 거는 적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요건을 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년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5년이라는 거는 적정하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의 5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김시정 재판연구원님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자담회와 하기에 앞서서 지금 임명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주변에 한 1년에서 5년차 법조인들 상대로 그런 조사를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시정 재판연구원입니다. 1년차 때는 민사에서 근무하고 2년차는 형사, 3년차인 지금은 행정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토론회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주변에 한 1년차에서 5년차 정도 되는 법조인들에 대해서 익명의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이제 1, 3년차 법조인부터는 10년의 경력 기간이 요구되고 4, 5년차는 7년이 요구됩니다. 근데 한 143명 정도가 답변을 했고 이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거의 모든 응답자가 법조 경력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법관 지원 회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매우 큰 영향을 준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67%를 넘어섰고 상당한 영향을 준다가 한 28% 이렇게 돼서 합산하면 96% 이상이 매우 또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은 5년이 적정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 5년이 한 64%, 3년이 27.5% 정도에서 한 90%가 3년에서 5년 정도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주된 이유가 한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가장 주된 이유로는 아까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법조 경력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면은 다른 직역에서 이미 장기간 근무를 해서 얻은 지위들이 있고 그것을 포기하고 법관을 지원하기에는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조사했던 인원들 중에서 한 75% 정도가 1, 2, 3년 차에 현재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법원 업무를 경험하고 그것에 익숙해지더라도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직역에서 너무나도 다른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그 법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나 지식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새로 법관에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생애 주기와 연관된 현실적 요소였는데요. 보통 이제 법조 경력 기간이 한 7년에서 10년 차 정도 되는 경우에는 최대 한 30대 중후반 정도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을 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법무법인에서 법관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 임용에서 요구되는 경력을 채우면 사직하는 것을 전제로 무급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관 지원 절차가 최초 필기 시험부터 확정이 될 때까지 그 몇 개월 이상 최소한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무급 내지는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을 버텨야 되는 것이 생계 유지나 부양해야 되는 가정이 있는 경우에 좀 많이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제 근무를 처음 시작할 때 순환 근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경우에는 여성 법조인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제가 그냥 주변의 연구원에게 들은 것으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 법조인들이 그 지원을 많이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 내 어떤 지법의 경우에는 신규로 임용돼서 오신 법관이 모두 30대 중후반의 남성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이제 응답을 해줬던 사람들이 그 법관 임용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 이제 뭐 재판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법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굳혔던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관 임용을 위해서 장기간의 법조 경력 기간이 요구가 되면서,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재판연구원 근무를 마치고도 최소 4년이나 뭐 7년 정도를 근무를 해야 되면서 이 요구되는 경력을 실제로 다 채워서 7년차, 10년차가 되었을 때 실제로 법관에 지원하게 될지는 조금 불확실하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사실은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이제 검사나 법무법인으로 바로 임용되는 경우랑은 달리 이 직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고, 이로 인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이 법관 지원에 따른 현실적인 부담이 증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관 지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데,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상쇄할 만큼 법관을 지원할 요인이 큰지에 대해서 이제 저를 비롯한 많은 초년 법조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다양한 배경이나 경험을 지닌 훌륭한 법조인들이 법관이 된다니 일어날 취지랑 과연 부합하는 방식인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2019년도에부터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예, 혹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혹시 애로사항,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혹시 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말고요. 제가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자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그 법조 가장 초년생이 1, 2, 3년 차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부장님들 밑에서 고등법원에 오는 크고 중요한 사건들을 맡는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아직 경험과 배움이 부족해서 그 업무 자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부담감을 조금 느끼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근무 시간도 길어지는 경우가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2021년에 재판연구원 협의회에서 이제 서울고등법원 관내 재판연구원 한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이 그만큼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저희가 재판 업무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 이렇게 온라인 방청객들이 이렇게 좀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지금 지났습니다. 혹시 그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학술대회 그 법조 일원화 제도와 법관 임용 제도와 관련해서 혹시 뭐 개선 사항이나 뭐 의견 있으면 각 한 30초만 간략하게 그 마지막 인사말 가름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부장님부터 간단하게 30초. 예. 먼저
드는 생각이 법관 임용제도를 굉장히 고도화하고 체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원행정처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근무하는 소수의 인원이 그 업무를 모두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의안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법관 임용 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절차를 전담할 인적 물적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말씀 나왔습니다만 현 인사 기준에 따른 배석 판사 근무 기간에 대해서도 사실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결국은 배석 판사 역할만을 수행하다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자칫 생길 우려도 있다라는 것도 지금 최소 법조 경력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사항이 필요하고 단순히 그 법관으로서의 그 재판 역량은 판결문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재판을 실제로 자신이 진행하고 운영하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법조 일환을 통해서 경력 법관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독 판사로서의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그 뒷받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이 주제와 함께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박중모 팀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법조 일원화 문제가 이제 당면한 과제로 부각이 되고 사실은 전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사법 개혁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연구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전제 요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 등등 그 1심의 단독 심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의 작업을 그리고 이슈를 홍보하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법조 일원화를 그 전제 조건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입법 과정에서 반대 측 주장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어 놓고 지원자가 적다고 판단 이런 의심의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평판 조회라든지 평가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답보 상태인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배석 기간을 좀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적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입법 과정에서 설득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반대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석준 기자님. 네, 일단 일반 국민에 대한 어떤 환기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법조 일원화 이거 처음 시작될 때를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아마도 여러 사회의 어떤 의견들이 이렇게 젊은 혹은 소년 판사한테 재판받지 않고 약간 좀 나이든 그리고 경륜이 있는 그런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겠다는 어떤 여론이나 그런 것들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정 정도 이제 그런 것을 해보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들이 있었던 거고 이 정도에서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좀 국민들에 대한 어떤 환기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도 별로 관심 없는 경우가 한 90%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법조 일원화 이런 거 이제 판사들을 뽑는
어떤 일 이거 자체가 이제 법원 구성원들의 어떤 긍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릴 수 있을지, 그 긍지들을 어떻게 하면 지켜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하면서 좀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김동완 변호사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원은 사실상 인적 조직이 전부이기 때문에 법관을 어떻게 임용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선발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우리 법원의 정체성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관을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임용을 할 것인가는 제 생각에는 매우 정말 이 법원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중요성에 비해서 사실 알려진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어차피 입법 과정을 통해서 법관의 보수를 올려준다거나 법관의 복지 아니면은 이번 학술의 주제 중에 하나인 법조 경력 단축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국회를 설득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을 널리 알리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도 이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좀 공론회장으로 꺼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시정 연구원님. 네, 제가 법조인으로 일한 기간이 아직은 굉장히 짧지만 그럼에도 이제 실제로 좋은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필드에서 당사자들과 직접 대면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를 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지닌 법조인이 법관이 된다라는 그 법조 일원화의 취지 자체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실 실제로 그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법관의 지원을 실제로 해서 법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 아래서는 그 7년이나 10년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불안정성이라든지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러한 취지가 완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제도가 조금 수정이 되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사람들한테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저희 같은 초년 법조인한테서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들은 제도 개선을 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좌담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공동 학술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학술 대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법관 임용 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또 우리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하는 데 있어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하시며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